16판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론 책에서 그 파트 7의 성장 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20장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챕터를 특별히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마케팅 관리론 안에도 마케팅도 이제 시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세부 전공이 국제 마케팅, 국제 경영인데,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챕터에 들어있는 이 핵심을 가지고 국제 마케팅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 챕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기업이 해외 진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앞에 부분 설명할 때 국제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국제 경영에 관련된 총론이라든지 이론, 기업의 국제화 이런 내용의 이것들이 해외 진출 여부가 포함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챕터 하나로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제 경영과 국제 마케팅을 설명하니까 내용 슬라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핵심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앞에서 세부 강론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을 하면서 좀 더 추가 참고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어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지를 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을 요약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이번 챕터에서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위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챕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세부 목표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 갖고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접목하고 활용하고 응용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러프하게 전체를 요약하고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도 도입 사례는 20장에서 국제화에 관련된 기업의 해외 진출할 때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외국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사진과 내용을 가지고 글로벌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 i30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고 경차죠. 그래서 이제 해치팩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차가 유럽이라든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치고 많이 판매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도입 사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연혁이라든지, 그러니까는 1998년도에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면서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특히 획기적인 워런티를 앞세워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보다는 품질에 더 중점을 두면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쇄신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주로 현대자동차와 비교되는 데가 일본의 도요다죠. 그래서 도요다의 여러 가지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도 하고 품질 우선을 둬가지고 품질 관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워런티를 앞세워갖고 워런티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책에는 2018년도 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최신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해가지고 보시면은 요 마크가 제미나이 해가지고 AI에게 물어봤어요. 현대자동차의 보증이 언제부터 대폭 해외에서 개선이 되어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쇄신에 영향을 미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AI가 대답하기에 1998년도부터 미국 시장에서 특히 파격적으로 10년 10만 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16만 킬로까지 파워 트레인을 무상 보증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경쟁사들이 이때 당시에 3년 3만 마일 또는 길어야 5년 6만 마일에 보증을 했던 거를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보증 정책이 품질 경영의 이미지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장도 하고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고, 하여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삼성전자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입 사례를 통해 갖고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대충 맛배기로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외 시장 진출 시의 위험 요인은 뭔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마케팅 관리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고 국제 경영과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 여부를 기업이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 진출에는 어떤 해외 시장에는 국내 시장에 비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든지 소득 수준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더 나은 수익을 매출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요. 첫 번째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더 큰 고객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이 규모의 경제 위에 범위의 경제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은 원가가 낮춰져요. 그래서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력 차원에서 더 큰 고객 기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부품들이 있는데 부품이나 제품들 특히 뭐 의료용 바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몇십만 개를 만들어야지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수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결정할 수 있다. 자국 시장이든 특정 국가 하나만 하는 경우에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그 다음 자국 내 글로벌 경쟁자에 대한 반격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해외에 먼저 진출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가 참 이런 것들을 경쟁 상황에서 많이들 하죠. 베트남 시장 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시장이라든지 브라질 시장 이런 것들은 삼성과 현대가 번갈아 가면서 경쟁자를 반격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지. 글로벌 탑티어가 되면은 세계적 서비스라든지 그에 걸맞는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해외 시장 진출 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뭐 신규 시장을 진입할 때는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경험 부재, 위험 요인들이 있고요.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위험이다 해갖고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환율 위험이라든지 투자 위험, 인력 관리, 환경적인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제경영 관련된 그 수업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나중에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해외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해서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영국의 테스코라는 소비자 유통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노력해갖고 진출을 했는데 철수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얼마 안 있다가 철수를 했고 월마트도 철수한 그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롯데마트 많이 철수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데 현지화 노력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독특성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파악을 안 하고 현지 고객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철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예를 들어갖고 테스코를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해외 시장 결정하는 데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해외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정량적인 기법, 정성적인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 갖고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시장으로 진출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시장, 후진국 시장, 유사 시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 다양한 시장들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통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
어떤 특정 시장을 결정을 했으면 시장을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하는 방법에는 간접 수출, 직접 수출,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방법, 투자에 의한 방법, 그리고 직접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 방법을 결정했으면, 마케팅 프로그램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 마케팅 프로그램에는 그 현지화를 할 것인지, 표준화를 할 것인지, 적절히 어떻게 프로그램을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품 조직이냐, 브랜드 조직이냐, 또는 매트릭스 조직이냐, 그 다음 지역 거점 조직이냐, 여러 가지 조직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골라내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고요. 얼마나 많은 시장에 진출할지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이나 기법도 제 국제 마케팅 책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가에 진출할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지를 그 다국적 기업들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큰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책에서는 워터폴이라든지, 우리 책에서는 분수처럼 확 뿜어내는 방법이 있고,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살수 방법으로 천천히 스멀스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KFC 그 사례를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맥도날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KFC 사례를 통해 갖고 현지의 KFC가 물류, 그다음에 문화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메뉴와 광고를 현지화함으로써 해외 시장 확장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 KFC보다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가 훨씬 더 현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맥도날드가 굉장히 그 현지에 맞는 요리라든지 그 메뉴를 잘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 KFC도 그런 현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적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이 잠재 시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인지, 그리고 시장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시장 위험도와 같이 평가를 해 갖고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그 시장 선택 매트릭스라든지 시장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국제 마케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 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인원을 끌어들임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트랙터 시장에 존 디어라는 8R 라인 트랙터는 세계 곳곳의 선진 시장 농부와 개발도상 시장 농부 모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유명한 또 이렇게 농업용 중장비 회사가 있죠. 캐터필라.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캐터필라 같은 회사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지만, 제가 잘 몰라갖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존 디어라는 회사의 이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간략히 얘기했지만, 이게 국제 경영에 속하는 영역에서 해외 시장 진입 방법 한 챕터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해외 시장 진입하는 5가지 방법이 얼마나 몰입하느냐, 위험도냐, 통제 수준, 잠재 수익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간접 수출, 직접 수출, 라이선싱, 조인트 벤처, 직접 투자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험과 수익, 통제, 몰입도가 증가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개념들을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다이렉트 엑스포팅으로 시작을 해갖고 독립된 중간상을 통해갖고 수출을 하는데, 이 간접 수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수출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없을 너무 영세해서 그럴 때 외부 기관에다가 수출을 의뢰해갖고 수출을 하는 걸 간접 수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독립된 중간상에 넘기는 경우 국제시장의 중간상의 유형에는 내수 기반 수출 에이전트라든지 협력적 조직, 수출 관리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상을 활용해 갖고 수출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수출은 다이렉트 엑스포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투자와 위험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잠재적 수익이 높은 직접 수출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라이선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경영 책에서는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수출입에 의한 방법, 두 번째가 계약에 의한 방법, 세 번째가 직접 투자에 의한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에 의한 방법 안에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 오퍼레이션, 관리 계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이 책에서는 이분이 마케팅 그 저자가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저처럼 국제경영이나 국제 마케팅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화해 갖고 자기의 의견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라이센싱을 따로 하는 것보다 계약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시간 관계상 라이센싱을 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다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센싱 방법이라고 해갖고 매니지먼트 계약, 계약 생산, 프랜차이징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포함하면 안 돼요. 계약에 의한 방식 중에 라이센싱, 계약 생산, 프랜차이징, 턴키 오퍼레이션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라이센싱 방법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싱을 주는 사람, 주는 기업은 트레이드마크, 특허, 기업의 비밀, 기타 가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소정의 수수료나 로열티를 받는 게 라이센서가 되는 거고요. 자, 라이센싱 방법에 라이센스를 주는 기업은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받는 기업은 생산 전문성과 잘 알려진 제품의 브랜드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라이선싱 방법에는 여기서 매니지먼트 계약, 계약 생산, 프랜차이징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제경영에서는 이런 분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해외 투자는 종종 현지 투자자들과 합작하여 소유권과 통제권을 공유하는 조인트 벤처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와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보다폰의 웹포탈로 인해 보다폰은 최신 혁신 기술에 초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해갖고 조인트 벤처 기업의 대표적으로 보다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깊게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 필요한 데를 좀 찾아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은 AI 제미나이에 물어보시면은 좀 더 최신 자료를 보다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입 방법 결정에 있어서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경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의 부분 혹은 전체 지분을 사들이거나 현지의 그 기업 소유의 생산 또는 서비스 설비를 건설하는 걸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따른 이점은 값싼 노동력, 원자재, 정부 지원, 운송료 절감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함으로 현지 국가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현지 정부, 고객, 공급자, 유통업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제품을 현지 환경에 보다 잘 맞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투자의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국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과 마케팅 규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국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국내 생산한 내용물을 포함할 것을 고집할 경우 직접 투자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자국에서 생산해라 아니면 관세를 많이 물리겠다 또 휴대폰도 애플도 자국 내에서 생산해갖고 고용과
판매를 늘려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의 뭐 결점 또는 단점은 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화폐의 봉쇄 및 평가 절하, 시장 상황 악화, 도용 등의 위험, 현지 직원에 대한 높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현지 고객의 니즈와 기호에 맞게 제품을 잘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술 나와 있는데요. 현지 풍속과 전통을 잘 반영한 브랜드를 가진 현지 양조업자를 인수함으로써 싹 밀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리마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밀러라는 그 맥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쌈 밀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네켄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지역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여기 스탠다디제이션, 로컬라이징 해갖고 있는데, 표준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쓰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갖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쓰면 현지 고객,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호를 빠르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오레오 과자가 되게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오레오 과자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우유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라는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이렇게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국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서 글로벌 제품 전략, 글로벌 브랜드 전략, 여기서부터 이제 포피 전략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프로덕트 관련돼 갖고 제품을 직접 확장이라고 하고 스트레이트 익스텐션 하면은 기존에 쓰던 제품 그대로 해외에 나가는 게 직접 확장이고, 현지의 프로덕트를 적응화하는 거, 아주 신제품 을 만들어 나가는 제품 혁신, 그 다음에 제품 중에서도 이제 위조품, 모조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전략하고 브랜드의 적응화, 그 다음에 브랜드에 있어서 원산지 효과가 브랜드에 미치는 상호 영향, 이런 것들은 국제 마케팅에서 포피 전략 안에 많이 포함이 되고, 제가 따로 글로벌 브랜드 관리 전략은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가격 전략으로 해갖고 프라이싱에 있어서 전 세계 동일 가격 책정할 것인지, 각 국가에 맞는 현지 시장 기반의 가격 책정을 할 것인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국가별로 가격이 다르게 되면은요, 일물 일가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나중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같아지는데, 이런 가격 전략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해가지고 각 시장 지역에 맞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법률적인 거라든지 문화, 관습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광고 메시지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특정 시장에 맞게 실행을 조정하고 각 국가별로 가장 적합한 광고를 만드는 게 국가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유통 관련돼 가지고, 다국적 기업은 처음 한국가에 진출할 때 현지 지식이 풍부한 현지 유통업체와 일하는 걸 선호하고, 나중에는 마찰이 생기면서 독립된 유통법인을 개발을 하고 만들려고 하고요. 해외 소매상의 규모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에게 더 많은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에 도전하는 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마켓, 회색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국제 마케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회색 시장은 유통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와 그 다음 비용이 더 낮은 유통업체에는 가격을 올리고 국가별로 제품 특성이나 서비스 보증을 변경함으로써 그레이 마켓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국제 마케팅에서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챕터가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 관리에 있어서 참고 정리 챕터가 되고, 국제 마케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해하는데 큰 흐름을 제공하는 코틀러의 10장 해외 시장 진입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파트 7의 성장 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진출할지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위해 현대 자동차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특히 획기적인 워런티를 앞세워 현대 자동차의 이미지 쇄신에 성공을 했다.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해외 시장에는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첫 번째가 대량 생산을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 시장 진출 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영국의 테스코라는 소비자 유통 확장을 노력해갖고 중국에서 롯데마트 많이 철수했고 그랬는데요. 철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예를 들어갖고, 여기는 KFC 사례를 통해 갖고 해외 시장 확장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시장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해외 시장 진입하는 5가지 방법이 해외 시장 진입 방법 결정에 있어서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 경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의 부분 혹은 전체 지분을 사들이거나 현지의 그 기업 소유의 생산 또는 서비스 설비를 건설하는 걸, 여기에 따른 이점은 값싼 노동력, 원자재, 정부 지원, 운송료 절감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현지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쓰면 현지 고객,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호를, 근데 여기 이제 오레오 과자가 되게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다음으로 국제 마케팅 프라이싱에 있어서 전 세계 동일 가격 책정할 것인지, 현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에 도전하는 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이 회색 시장은 유통업에 있어서 그레이 마켓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 진입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